2020년 8월 5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 새벽 2시 40분쯤 순찰하던 경찰은 하늘로 치솟는 불길을 보고 달려갑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불길은 점차 커졌고 소방서에 신고한 후 차고를 통해 집에 들어가려고 시도했지만 열기와 화염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주택가였고 새벽 시간이었기에 이웃으로 불길이 번진다면 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차고를 포기하고 현관으로 향하자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한 남성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경찰을 보자 소리 지르며 집안에 다른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도어락은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내 문을 발로 걷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경찰도 합세해 같이 현관문을 발로 차서 열었지만 극심한 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도착해 거센 불길은 번지기 전 진압할 수 있었지만 불길이 거친 뒤의 모습은 너무 참혹했습니다. 불에 탄 집은 2층 집으로 세네갈에서 이민 온 디올 남매 가족과 다른 세네갈 이민자 가족이 공유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29살의 지브릴 디올과 아내 아드자, 그들의 22개월 된 딸, 그리고 지브릴의 여동생인 25살의 하산 디올과 6개월 된 하산의 딸이 함께 살고 있었고 하산의 남편은 세네갈에서 미국 이주를 위한 비자 발급을 신청해 놓고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의 다른 공간에 역시 세네갈에서 온 세 식구가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족은 불타는 집안에서 탈출했으나 다른 가족은 모두 현관 앞에서 까맣게 탄 채 발견됩니다. 화재 진압 후 원인을 조사하자 누전이나 실화가 아닌 방화로 확신합니다. 현장에서 휘발유가 담겼던 캔이 발견된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사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에서 살아남은 세네갈 남자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아 A라고 부르겠습니다. A 가족과 디올 가족은 같은 세네갈 이민자 출신으로 집을 공유하며 돈독한 사이라고 했습니다. 사건 당일의 경위를 묻자 새벽 2시 반쯤 화재 경보기에서 울리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을 때 매캐한 냄새가 바로 느껴졌다고 합니다. 곧이어 들리는 아기의 울음소리에 자녀의 방으로 향했고 문을 열었을 땐 이미 불길이 가로막아 아기에게 접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곧장 아기에게 다가가 안았고 A는 서둘러 계단으로 향했지만 이미 1층은 2층보다 불길이 더 심했습니다. A는 현관문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고 2층 창문을 열어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아내는 A에게 아이를 던졌고 A는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 또한 2층 창문에서 뛰어내리며 간신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우는 아이를 달래며 아내와 안도의 숨을 돌리는 사이 집안에 있는 디올 가족이 떠올라 현관문으로 달려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사이에 두고 디올 가족 또한 문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을 쿵쿵거리며 열려고 노력했지만 굳게 닫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이 화재를 진압했을 때 남은 것은 현관 앞에 쓰러진 5구의 시체뿐이었습니다. 경찰은 화마에서 A의 가족은 모두 살아남은 것에 대해 의심했지만 이웃들의 증언이나 수사를 통해 두 가족은 사이가 좋았으며 서로 간에 원한을 품을 일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지브릴은 직장이나 이웃 관계에서도 묵묵히 자기 일만 할 뿐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원망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부인과 동생 또한 아이를 돌보느라 바깥에서 누군가와 마찰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A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을 수도 있기에 그들의 주변도 조사하지만 별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집 주변을 수색하던 중 경찰의 눈에 이웃집의 CCTV가 포착됩니다. 경찰은 8월 5일 새벽 2시 26분 디올의 집 뒷문으로 향하는 하키 마스크와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쓴 인물 3명을 확인했습니다. 영상 속 3명 중 1명은 휘발유 캔을 들고 있었고 어떤 머뭇거림도 없이 마치 정해진 목표물을 향해 가는 것처럼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A와 이웃들에게 혹시 짐작 가는 인물이 있는지 물었지만
가오나 씨 같은 형상만 갖곤 알아볼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유일한 인상착의인 CCTV를 공개해 어떤 제보라도 받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A 가족이나 디올 가족이 원한 살만한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영상 속 인물들은 묻지마 방화가 아닌 분명 디올의 집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디올의 집은 주변의 집과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고 3인조 강도라고 하기에도 그들이 딱히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금품을 훔치려 했던 증거도 없습니다. 오로지 방화가 목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는 계속됐지만 진전 없이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유의미한 제보도 있었습니다. 공개된 전단을 보고 마스크를 판매했다는 가게에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주인은 비교적 최근인 7월 말쯤 10대 남자 청소년이 하키 마스크를 3개 구매해 갔지만 가게엔 CCTV가 없어 정확한 인물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하키 마스크를 이 가게에서만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몇 달이 지난 시점이라 기억만으로 얼굴을 특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한 경찰이 범인이 집 주소를 검색해봤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수사팀은 사건 발생 전후를 기점으로 이 집 주소를 검색한 자가 있는지 조사에 들어갑니다. 구글에 협조 요청을 했고 구글은 승낙했습니다. 그러자 7월 중순에 디올 가족의 집 주소를 검색한 자가 나타납니다. IP를 추적하자 그는 디올의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케빈 V라는 당시 16살의 청소년이었습니다. 경찰은 케빈의 집으로 향했고 그를 긴급 체포합니다. 그의 집에는 2명의 남자 청소년이 더 있었고 그 자리에서 범행을 물었을 때 그들은 순순히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확실히 하기 위해 그들 간의 SNS 대화 내역을 확인합니다. 7월 15일 케빈이 2명의 공범에게 자신이 강도당한 사실을 알리며 되찾아올 것이라는 대화를 합니다. 1일에는 케빈이 세이무어에게 우리의 미래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그의 집을 불태울 것이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3명의 사진을 들고 마스크 가게 주인에게 확인했을 때 그는 단번에 케빈을 가리키며 그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이후 신문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16살의 케빈 V, 16살 케빈 세이무어, 14살 딜런 시에버트, 3인조의 리더는 케빈이었습니다. 케빈은 베트남 이민자 가정이었고 형편은 넉넉지 않았습니다. 학교에는 다니지 않았고 비행을 일삼았습니다. 누나인 타냐와 함께 마약을 밀매하던 케빈은 자주 위험에 노출돼 있었습니다. 7월 초에 거래를 위해 집을 나섰던 케빈은 순식간에 상대방으로부터 제압당하며 아이폰과 돈, 신발을 강도당했습니다. 분했지만 자신이 나쁜 짓을 한다는 게 들킬까 두려워 신고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직접 강도에게 복수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강도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었기에 막막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폰에 있는 내 아이폰 찾기 기능이 떠올랐습니다. 이후 케빈은 바로 위치 추적을 통해 자신의 아이폰이 있는 곳을 확인했고 위치는 지브릴 디올의 집 바로 거기였습니다. 케빈은 범인의 위치를 알아낸 이상 바로 복수 계획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평소 어울리던 케빈과 딜런에 연락했고 그들은 결말이 살인일 것이라는 생각까지 도달하지 못했고 그저 불장난 정도로 여겼습니다. 케빈은 얼굴을 가릴 하키 마스크를 구매하고 휴대용 휘발유 캔을 샀습니다. 사전에 지브릴의 집을 답사하면서 주택가에 몇 대의 CCTV를 확인했지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8월 4일 저녁 케빈의 집에 모인 3인조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5일 새벽 2시가 되자 마스크와 후드를 뒤집어 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뒷문을 통해 침입한 일당은 바닥과 벽에 휘발유를 뿌리고 곧장 불을 붙이곤 뛰쳐나왔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도망친 후 케빈은 아침 뉴스를 보곤 자신이 저지른 범행으로 인해 5명이 사망했다는 것과 그들은 아이폰 강도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나가자 일당은 다시 케빈네 집에 모여 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아무 일 없던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경찰에 체포당했고 평소 저지르던 범죄와는 달리
살인죄로 조사받게 되자 두려워졌습니다. 3인조는 순순히 시인하며 조사에 매우 협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고 14살의 딜런은 소년원 구금 3년과 청소년 프로그램 7년을, 개비는 징역 40년형을 선고받았고 사건의 주동자 케빈 부인은 6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케빈은 형을 선고받고 자신이 멍청했다며 유족에게 용서를 구할 순 없지만 그들의 앞날이 부디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습니다.